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무섭게 한국화되고 있는데요. 또 터진 한류에 일본 내에서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 일본을 연구했던 미국의 어느 교수가 일본을 방문한 뒤 발표한 논문에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엘레나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3과 연구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때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제 꿈을 키웠고 그곳의 문화와 언어에 흠뻑 빠져 지냈죠. 비록 개인적으로는 많은 상처를 받고 떠났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그 결과 지금은 동아시아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노력과 열정 덕분에 학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루게 되었죠. 제 딸은 저에게 남겨진 일본의 흔적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저는 딸을 키우며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일본어를 가르쳐 그녀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제가 일본에서 배운 문화와 가치를 그녀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일본이 어떤 나라였고 왜 제가 그곳에 그렇게 매료되었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저는 일본에는 절대 다시 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억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제 메일함에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띄었죠. 다이스케.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손은 떨렸고 쉽게 메일을 클릭할 수가 없었어요. 메일을 열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몇 분간을 망설이다가 겨우 클릭을 했습니다. 메일 속 문장은 단순했어요. 딸이 7살쯤 되었겠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는 제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아이를 지우자고 강요했던 날들, 그로 인해 겪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메일을 보내는 걸까? 아이를 지우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권리로 만나겠다는 말을 하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싶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그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새 제 마음속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권리는 있지 않을까? 내가 겪은 아픔과는 별개로 그녀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엄마로서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며칠간 고민 끝에 저는 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일본에 가보고 싶냐고요. 딸은 눈을 반짝이며 일본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다며 자기도 반은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딸을 위해서 일본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제게 아픔이 남아있는 나라였지만 동시에 딸의 뿌리이기도 했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모든 것을 끊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택은 딸이 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딸과 함께 비행기에 타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기내에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일본은 정말 완벽한 나라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저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에는 일본이 제가 늘 이야기하던 그 세련되고 발전된 나라로 비춰졌겠죠.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유학 시절의 일본은 제게 정말 완벽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정중하며 사회는 효율적으로 돌아갔죠. 일본에서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얘기해줬죠. 그러면서 이번에 일본에 가게 되면 직접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풍경을 바라보는 딸의 얼굴은 밝았어요. 그녀는 일본을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딸의 아빠를 만나게 해준다는 게 걱정스러웠지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 결심이 올바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었죠. 일본에 도착한 뒤 저는 가장 먼저 과거 유학 시절 다녔던 대학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제게 꿈의 출발점이었고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공간이었죠. 딸에게도 제가 공부했던 곳을 보여주며 제가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막상 대학에 도착했을 때
제 기대는 금세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캠퍼스는 활기차고 세련된 곳이었어요. 현대적인 시설과 깔끔한 환경은 그 시절 일본의 선진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낡고 퇴색된 건물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곳곳에서 보이는 흠집과 구식 시설들은 저를 실망하게 했어요. 캠퍼스 주변을 걷다 보니 옛날에 제가 얼마나 이곳을 동경했는지 떠올랐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때의 기억을 부정하는 듯 했어요. 특히 행정실을 방문했을 때는 그 충격이 더 컸어요. 여전히 종이 서류와 수작업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고 디지털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저에게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꺼낸 것이 오래된 파일철과 수기로 작성된 기록들이었어요. 저는 일본에서도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직원은 한숨을 쉬며 그건 아주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얘기했죠. 그런 건 한국에서나 가능하다고요. 직원은 한국에서는 QR코드로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하고 몇 초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일본의 시스템은 여전히 수십 년 전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일본이 정체된 사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여겨졌어요. 기술과 사회 시스템 모든 면에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자부심에 안주하며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 차이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지도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유학 시절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고 제 연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그분과의 재회는 반가웠지만 대화는 생각보다 무겁게 흘러갔어요. 교수님은 일본 사회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셨어요. 일본은 디지털화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본 내에서 질투와 혐한 감정이 생겨났죠 라고 얘기했어요. 교수님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한때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다고 교수님이 직접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며 요즘 학생들에 대한 언급도 했어요. 초기에는 몇몇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연구하려고 할 때 비주류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현지인 수준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깊이 탐구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주류가 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교수님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본인도 결국 연구 방향을 바꿨다고 고백했어요. 일본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 학계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직접 느끼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한국의 발전과 대비되는 모습은 일본에 대한 제 기억을 다시 돌아보게 했어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 일본은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였고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그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제 마음은 참 무거웠어요. 제가 기억했던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매력적인 나라이지만 변화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된 순간이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일본이 앞으로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날 딸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딸은 어딘가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방금 전 캠퍼스에서 교수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는지 문득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질투해요? 한국이 뭘 했는데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딸의 순수한 눈빛은 단순히 궁금하다는 호기심만을 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물음 속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제 자신의 위치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옛날엔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특별한 일로 여겨졌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일본은 그 자리를 점점 내주고 있는 듯 보였죠. 딸의 질문에 어떻게 이 복잡한 관계를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왜 일본이 한국을 질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일본과 한국이 가진 차이와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은 여행 중에도 느낄 수 있었어요. 딸과 함께 일본의 여러 장소를 다니며 경험했던 불편함이 그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졌죠. 우선 일본의 시스템은 여전히 느리고 구식이었어요. 특히 아이와 함께 여행할 때 그 단점은 더 두드러졌죠. 한 번은 전철을 타기 위해 표를 사려 했는데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전자결제가 보편화되었다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았고 자동화된 시스템조차 느리게 작동했어요. 딸이 긴 줄을 서며 힘들어할 때마다 저 역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일본 사회의 분위기였어요. 딸이 조금이라도 소리를 낸다거나 의자에서 잠시 몸을 비틀 때마다 주위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은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로 유명하지만 그 예의가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런 규율이 너무 가혹하게 작용하더라고요. 식당에서도 아이를 위한 메뉴나 유아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딸이 식사를 하다가 약간의 음식을 흘렸을 때 직원이 그걸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엄격함은 때로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아이가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려운 환경은 여행 내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딸도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계속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에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딸과 함께 다이스케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그를 본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에게는 일단 절대 아빠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죠.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에게 느꼈던 분노와 실망은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을 위해 이번 만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처음 만나는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장소는 조용한 공원이었어요. 다이스케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멀리서도 그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그에게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딸에게는 일본 유학 시절 친구라고 했고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다이스케가 다정하게 말을 걸며 장난감을 꺼내 보여주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그 둘이 함께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니 한동안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함께 웃으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죠. 다이스케는 한때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딸이 즐겁게 놀고 있는 동안 다이스케가 저에게 둘이서 얘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딸을 잠시 놀이공간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어요. 다이스케는 처음에는 딸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야기하며 딸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심인 것처럼 들려서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어요. 그는 딸이 아빠로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의 말 속에서 함께 살자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내심 긴장했어요. 만약 그가 진심으로 딸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다시 믿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내 핏줄이니 딸을 놔두고 떠나달라고 말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죠. 제가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짓자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자기는 가정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라 이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아이라고 했어요. 그간 7년간 제가 키웠으니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 속았다고 생각했죠. 아이를 지우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신이 아빠라는 이유로 딸을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너무도 뻔뻔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책임지지 않겠다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딸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냐? 라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나마 다이스케와의 만남이 딸에게 좋은 기억이 되길 바랐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가 저를 배신했을 때 느꼈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떠오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딸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 미안했어요. 그 순간 딸이 심각해 보이는 상황을 느꼈는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감정을 추스르며 얘기를 멈췄고 다이스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말아줘요. 그 말과 함께 딸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이스케의 표정이 어떠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만남은 제가 일본을 떠났던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믿었던 과거의 제 자신을 자책하며 이제는 그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딸과 함께 돌아가는 길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를 품에 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 만남은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정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한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배신과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명확해졌어요. 일본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였지만 제게는 너무 많은 아픔을 남겼어요. 결국 저는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한참 짐을 싸고 있는데 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왜 갑자기 돌아가냐며 한국은 안 가보냐고 했죠.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뜬금없는 질문처럼 느껴졌지만 곧 딸의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지도 교수님의 조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일본 사회의 정체를 언급하며 한국이 이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떠올랐다고 했었죠. 한국에서 연구를 시작한 그의 말이 당시에는 그저 학문적인 변화로만 들렸지만 지금은 마치 저에게 한국으로 가보라고 조용히 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딸의 말과 지도 교수님의 조언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된 호기심을 깨웠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교수님이 말한 대로 그곳은 정말로 일본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을까?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모든 과정이 빠르고 간단했어요. QR코드 하나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찾기부터 교통편 연결까지 순식간에 해결되었죠. 딸은 저보다 더 신나 보였어요.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해 차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엄마, 한국은 진짜 빠르고 편리하네요.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 역시 한국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느린 행정과 복잡한 절차에 지쳐 있었기에 이곳에서의 효율성과 편리함이 더욱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묵게 된 숙소로 향하는 동안에도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심의 모습은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고 길거리마다 활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고 작은 카페나 가게 앞에서도 친근한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딸은 창밖을 내다보며 여긴 정말 재미있어 보여요 라고 말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져서 저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저는 한국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었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길 바랐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생생한 활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은 처음에는 소란스러운 시장 분위기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떡을 파는 한 상점 앞에 멈추어 섰을 때 상인은 딸에게 환하게 웃으며 떡을 건네줬어요. 제가 살 생각이 없다며 번역기를 보여주자 상인은 무어라 대답했고 번역기를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서비스라며 너무 귀여워서 주는 거라는 말이었죠.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왜 공짜로 줬어요? 라고 물었어요. 머뭇거리는 아이에게 상인은 웃어 보이며 이게 한국의 정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상인의 말을 번역해주자 딸은 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엄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디지털화와 효율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은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나라였어요.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인간적인 온기가 이곳에는 있었어요. 그 상인의 작은 친절은 딸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었고 제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딸은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모습을 동시에 체험하면서 점점 더 이곳에 매료되는 것 같았어요. 시장을 나설 때쯤에는 엄마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딸에게도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나라였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여행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딸과 함께 여행하다 보니 한국이 아이들을 얼마나 배려하는 나라인지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의 식당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유아용 의자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딸에게 맞는 작은 식기도 함께 준비해 주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려면 직접 준비를 해야 하거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식당마다 아이를 위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어요. 딸도 작고 예쁜 그릇과 숟가락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이건 진짜 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배려가 돋보였어요. 딸이 음식을 조금 흘리자 바로 다가와 웃으며 닦아주었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딸에게 간단한 간식까지 챙겨줬어요. 저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의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이 그만큼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을 나선 뒤 우리는 근처의 쇼핑몰로 향했어요. 대형 쇼핑몰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과 놀이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딸은 이곳을 발견하자마자 한참을 뛰어놀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모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마련된 편의시설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어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살기에 최적화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딸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옥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주변 풍경에 매료된 듯 보였어요. 나무로 된 고즈넉한 집들과 돌담길, 그리고 바람에 살랑거리는 한옥의 창문들이 딸에게도 신기한 경험이었나 봐요. 딸은 한복 체험 공간을 발견하자마자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한복을 고르는 걸 도와주며 딸에게 잘 어울리는 핑크빛 한복을 추천해줬어요. 딸이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 공주 같아요. 라고 말하며 돌면서 치맛자락을 흔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동안 딸은 한순간도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딸이 제기차기를 하며 넘어져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널뛰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길거리를 구경할 때 순간적으로 딸이 제 시야를 벗어나 사라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펴봤고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가까운 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점점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길거리는 사람들이 많아 시야가 복잡했고 그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낯선 사람들의 시선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어요. 혹시 길을 잘못 들어갔을까, 아니면 누군가 데려가 버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길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딸을 봤는지 물어봤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딸을 찾아다니던 중 한 안내센터의 안내방송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영어로 나오는 순간 분홍색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현재 안내센터에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센터로 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들렸고 순간적으로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방송이 제 딸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곧바로 방송이 나온 센터로 달려갔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딸은 2명의 대학생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엄마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딸을 품에 안으며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대학생들은 딸이 길을 잃고 겁에 질린 채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도와줬다고 말했어요. 딸의 손을 잡고 안내센터로 데려간 뒤 그녀가 부모님과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센터에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침착하고 친절한 행동 덕분에 딸은 안전하게 저에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딸은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를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대학생들은 웃으며 괜찮아요. 엄마를 찾았으니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 짧은 사이 딸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도 찾아봐주고 말도 걸어주며 딸아이를 달래주었더라고요. 그 사건은 제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한국 사회의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뿐 아니라 그 안에서 시민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분명 빠른 안내방송이나 시민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 같았어요. 딸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딸아이는 한국 대학생 언니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센터가 얼마나 편안했는지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히 이번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신뢰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꼭 안아주던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왜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나 기술의 발전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였어요. 일본에서는 잔뜩 실망했지만 딸과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조금씩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다이스케에게 또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메일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메일을 열기 전부터 심장이 뛰었어요. 일본에서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또 연락했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메일을 열었을 때 저는 그가 써내려간 구구절절한 내용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는 메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딸을 잃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날 딸을 본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했어요. 만약 제가 원한다면 일본에서 같이 아이를 키울 수도 있다고 했죠. 저도 한때 일본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 아니냐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죠. 그는 마치 제가 그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은 무책임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메일을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의 과거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는 태도가 정말 치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보낸 메일을 읽는 내내 그의 변명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박 메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동안 느꼈던 분노와 실망, 그리고
딸을 지키고자 하는 제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메일을 마지막으로 제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진정으로 딸과 나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했죠. 딸에게는 아빠가 죽었다고 얘기할 거라고 했고, 어차피 다신 볼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상 행동한다면 뱃속에 있을 때 너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기억 속에 아빠로 남는 게 어떻겠냐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이 메일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이 쓰라렸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저를 실망시키고 딸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그에게서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가 딸의 삶에 들어올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노에 차서 메일을 보낸 후 숙소에서 짐을 정리했고, 딸이 불쑥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일본도 좋지만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엄마처럼 동아시아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한국에 대해 연구할래요. 라는 말이었죠.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딸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딸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변화의 에너지를 온전히 느꼈던 것 같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녀가 이곳에서 느낀 감정은 분명 깊이 각인된 듯 했어요. 저도 이젠 한국에 대해 연구해 보려고 해요. 이번 여행은 다이스케로 인해 가슴 아프도록 잔인했지만 제 연구와 딸의 인생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된 것 같아요. 극우염 안에 가까웠던 한 여고생과 그 가족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사울이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주재원으로 발령받으셔서 어릴 때부터 캐나다에서 자랐지만 제 가슴속에는 늘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해요. 일본의 섬세한 음식 문화와 정갈한 다도, 예절 그리고 세계를 사로잡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문화까지 우리 일본의 모든 것이 자랑스럽죠. 어릴 때부터 저는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고 자랐어요. 특히 우리의 음식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스시나 라멘 같은 요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저희 집은 캐나다에 살면서도 일본의 전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매번 우리는 일본의 외교관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바른 행동을 강조하셨어요. 물론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는 아시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아 힘들었던 적도 있었죠. 한 번은 학교 급식실에서 제가 가져온 도시락을 보고 친구들이 냄새난다며 놀리기도 했어요. 도시락에서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친구들을 보며 너무 서러웠어요. 그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다시는 학교를 넣지 말라고 울면서 얘기했던 적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캐나다 학교에서 일본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스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때 어떤 친구가 김밥도 일본 음식이냐고 물었고, 저는 일본 스시를 따라 만든 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외국인들은 김밥을 보고 일본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일본 문화가 먼저였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열기도 했어요. 특히 나루토나 원피스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면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문화의 매력을 알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마치 작은 문화대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학교 문화 행사가 있던 날은 일본의 전통 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등교하기도 했어요. 화려한 꽃무늬의 유카타를 입고 등장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일본 전통 옷이냐며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깨가 으쓱했죠. 만약 한국의 한복이나 중국의 치파오로는 절대 이런 반응을 못 이끌어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한국 한복은 그저 펑퍼짐하기나 하고 치파오는 너무 외설적인 느낌이죠. 유카타만큼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옷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덕분에 지금은 제 주변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일본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진 친구들을 보면 뿌듯하죠. 특히 포켓몬이나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을 함께 즐기면서 더 가까워진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일본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나 K-팝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한날은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다가가 봤더니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에게 이 그룹 이름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저는 몰랐죠. 그러자 친구들은 BTS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일본에는 아라시나 퍼퓸 같은 멋진 아이돌들이 많은데 왜 하필 한국 가수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BTS는 아시아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아시아인들은 키도 작고 비율도 안 좋은데 한국 아이돌들은 서양인보다 신체 조건이 더 뛰어나다며 극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다 포토샵으로 느린 걸 거고 영상에선 원래 길게 보이는 거라며 우리 일본 아이돌들도 충분히 비율이 좋다고 얘기했지만 친구들은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일본이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고 한국은 일본 문화를 보고 뒤따라온 건데 친구들이 원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조품인 한국 작품에 관심을 가지니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는 다 일본 것을 베낀 거라고 원조는 일본이라고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뉴스에서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성공 소식을 전하고 인터넷 어디를 봐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건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다는 공지가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학교에 적극 주장해 일본어 방과 후 수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도 분명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일본어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어일까요? 제 속도 모르고 친구들은 너도 나도 한국어 수업을 듣겠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빠의 반응은 예상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빠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한국 문화는 잠깐의 유행일 뿐이며 사람들이 그냥 신기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빠는 천박한 한국의 딴따라 문화에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우리 일본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식민지였던 한국 같은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한국 문화의 기반은 전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알려준 거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이 배은망덕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빠는 한국은 문화도 없는 나라라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준 것들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음식이며 옷이며 전부 일본 문화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거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은 건 결국 우리 일본 문화가 우수하다는 증거이니 좋아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아빠의 파견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릴 때 잠깐 와본 적은 있지만 사실상 처음 오는 거나 다름없어서 정말 기대됐습니다. 일본에 돌아오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등교 첫날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자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 왔다는 말에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냐거나 메이플 시럽은 정말 맛있는지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게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제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모두 그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마치 외계어로 대화하는 것 같았죠.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한국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친구들에게 왜 한국어를 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대화할 때 한국어를 섞어 쓰는 게 멋있고 재미있다고 했죠. 저는 그게 뭐가 멋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필 한국어일까요? 우리는 일본인인데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상해 보였고 다음 쉬는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반의 모든 아이들이 대화 중에 불쑥불쑥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마치 제가 외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어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대화 주제도 거의 다 한국 아이돌이나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한 친구가 일본 아이돌은 키가 너무 작은데 한국 아이돌들은 어떻게 그렇게 길쭉길쭉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너무 다르다며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심지어 한국 예능 프로그램 얘기까지 나왔어요. 친구들은 한국 예능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요즘 대세인지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이야기만 듣다 왔어요. 정작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제가 일본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정작 일본에 와서는 오히려 제가 소외된 느낌이었어요. 왜 친구들은 우리나라 문화보다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이 많은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빠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오리야, 걱정하지 마. 이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곧 사람들은 우리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아빠의 말씀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본 친구들의 모습은 단순한 유행 이상으로 보였거든요. 친구들은 정말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알고 있던 일본,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의 모습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했어요. 예상대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모르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인종차별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일본에 와서 많은 친구를 사귀겠다고 생각했던 제 기대는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어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외롭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 정말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카라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유카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여서 친구들이 다들 유카에게 한국어를 물어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유카는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은 애였는데 갑자기 왜 저한테 말을 거는지 의아했습니다. 유카는 오늘 수업 마치고 뭐 하냐고 물어보더니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도대체 왜 유카가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워낙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라 마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죠. 수업이 끝나고 유카를 따라 나섰는데 도착한 곳의 거리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간판에 한국어가 쓰여 있고 여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도쿄 한복판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카는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유행한 지 오래됐다고 해요. 제가 외국에 살다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일본 가수들도 이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유카는 한국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한번 경험해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를 데려왔대요. 저는 충격을 받은 채로 유카를 따라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그동안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일본에 오면 친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다들 너무 낯설어서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그간 일본이 가장 좋고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는 것도 고백했어요. 사실 캐나다에 있을 때도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는 얘기도 했죠. 그때는 그게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 와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카는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그러더니 이어폰을 건네주었죠. 저는 궁금한 마음에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그때 흘러나온 노래는 한국 노래였습니다. 유카는 이게 BTS의 노래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BTS 하면 시끄럽고 격한 노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잔잔한 멜로디의 노래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노래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유카는 제게 말했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라고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유카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BTS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알고리즘이 다른 한국 가수들도 추천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클릭했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한국 아이돌 영상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놀라운 건 일본의 아이돌 지망생들도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엔터 산업보다 한국의 미래가 더 밝기 때문에 모두 한국으로 떠난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집에 다다랐을 무렵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혹시나 아빠에게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빠가 이 일을 아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게 분명했어요. 슬그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계신 아빠의 표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인 상사 밑에서 절대 일을 못한다며 괴로워하셨는데 이제는 많이 적응하신 것 같았죠. 저는 아빠가 한국인 밑에서 일하는 걸 못 참고 혹시 다른 부서로 옮기신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날 침대에서 밤새 한국 아이돌에 관한 영상을 봤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한두 마디 거들어보니 친구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통해 재미있는 영상도 많이 알게 되고 한국 문화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 남자들은 사랑해나 좋아해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일본 남자들은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말도 잘 안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점이 너무 달라 보였죠. 그런 한국 남자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일본 여자들이 반하는 것 같았어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꿈인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모두들 한국 문화는 물론이고 한국 남자들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한국 문화라는 공통 관심사가 생기니까 학교 다니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쉬는 시간마다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거나 한국어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어요. 유카가 추천해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어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모습은 제가 알던 일본 남자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여자 주인공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멋져 보였죠.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 남자들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북한의 모습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죠. 북한은 그냥 통일해서 한국의 덕을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저렇게 스스로 고립을 자처할까 의문스럽기도 했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역사가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너무 달라진 모습에 낯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신다며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원래 손님 초대하는 걸 싫어하셔서 그동안 집에 누가 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께 여쭤보니 아빠의 직장 상사인데 아빠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초대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지시대로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빠가 집에 오셨을 때 아빠가 데려온 손님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는 원래 한국 사람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심지어 한국인 상사 때문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셨을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웬 한국 사람을 데리고 오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심지어 그분은 아빠가 그렇게 싫어했던 한국인 상사더라고요. 아빠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른들 앞이라 뭐라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저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무슨 일인지 잘 아시는 듯 그 한국 상사였던 현준 아저씨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현준 아저씨는 선물이라며 뭔가를 건네셨고 엄마는 한국 화장품을 받아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엄마는 한국 연예인들 피부가 좋아서 부러웠는데 이제 똑같이 관리할 수 있겠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한국 과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나중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학교에 가져갔더니 친구들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좋아했죠. 일본의 너무 달고 짜기만 한 과자와는 달리 적당히 달콤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식사를 했고 아빠가 왜 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캐나다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일이 하나 생겼었어요. 아빠는 캐나다에서 늘 쓰던 캐나다 달러와 일본 엔을 헷갈려서 발주 오더를 내리셨다고 했죠. 아래 직원은 뭔가 이상했지만 아빠 연차에 설마 이런 실수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직원이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발주해버렸고 전부 회사의 적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 현준 아저씨는 아빠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해결해볼 방법을 찾아보자며 밤낮 없이 일하셨대요.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던 회사의 납품을 성공시켰고 다행히 아빠가 실수한 발주량을 전부 해결하셨대요. 하마터면 이 일로 아빠가 잘릴 수도 있었고 잔뜩 깨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거래처까지 생겨버렸으니 아빠도 그 능력에 감탄했다고 했죠. 그리고 현준 아저씨의 능력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빠가 그토록 싫어하시던 한국인 상사가 이렇게 좋은 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빠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현준 아저씨가 일본에서 적응하게 됐던 이야기였어요. 현준 아저씨는 일본으로 넘어와 처음에 회사의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회사의 임원직까지 오른 전설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회사에서 일할 때 동료들은 현준 아저씨를 멀리했대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회의 때도 현준 아저씨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언어 장벽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적 차이였대요. 하지만 현준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문화에 대해 열심히 배웠대요. 동료들의 생일을 챙기고 작은 선물도 준비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죠.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낯선 나라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모습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현준 아저씨가 가고 난 후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동안 아빠의 편협한 시각이 부끄럽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빠는 저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의 GDP뿐만 아니라 진위, 같은 가구당 순자산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분기 수출액 또한 한국이 일본보다 14억 달러 앞서면서 2025년 수출액까지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대요. 아빠는 이런 한일 역전 현상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뉴스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주로 G7 국가와만 비교하려고 해서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를 약간 배제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아빠 말씀으로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대요. 한국이 몇 위에 있고 일본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한국이 진위에서도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아빠는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철저히 숨기려고 하는데 일본은 현재 도태되고 있고 한국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발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죠. 그때 엄마가 슬그머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캐나다에 있었던 시절부터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거기서부터 줄곧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보고 계셨지만 아빠와 저 때문에 차마 말을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처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화장품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는 굉장히 비싸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 한국 화장품은 저렴한데도 품질이 좋아서 추천을 받으며 써보다가
한국 광고 모델을 하는 연예인들의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셨죠. 더 놀라운 건 일본에 도착해서 엄마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아줌마들 모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한국에서 열리는 트로트 스타의 콘서트에 갈 예정이라고 하셨죠. 당연히 거짓말하고 갔다 올 생각이었지만 아빠의 생각이 바뀌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아빠와 저는 상상도 못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숨겼냐고 물었죠. 아빠는 저보고 엄마와 함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좋은 문화를 배우고 올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하셨죠. 엄마는 좋다며 같이 가는 아줌마들도 딸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애들이랑 같이 놀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그동안 한국 문화를 좋아하셨다니. 그것도 그렇게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아빠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죠. 아빠의 편견이 깨지고 엄마의 숨겨진 취미가 드러나고 제가 한국 여행을 가게 되다니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겐 다녀와서 자랑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국 선물을 내밀며 한국 여행을 자랑하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기 어려웠어요. 제게 BTS 노래를 처음 알려준 친구 유키가 거기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유키의 엄마와 제 엄마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엄마들끼리 이런 사이였다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들은 바로 콘서트장으로 향했어요. 유키를 비롯한 친구들은 당장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저를 이끌었죠. 거긴 한국의 포토부스였어요. 저는 일본에도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와서 가야 해? 라고 물어봤고 친구들은 뭘 모른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유키는 일본 포토부스는 죄다 포토샵이 너무 심해 괴기하게 나오는데 한국은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온다고 하면서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뭐가 다를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포토부스를 찾아갔어요. 가는 길에 유키가 한국의 포토부스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죠. 한국 여고생들은 친구들끼리 만날 때마다 포토부스에 들러 사진을 찍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포토부스에 도착했는데 정말 긴 줄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재미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구경하면서 어떤 포즈를 취할지 의논했거든요. 유키는 한국 아이돌들의 포즈를 따라 해보자고 제안했고 친구들끼리 건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막 연습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흥분됐어요. 부스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신기했죠. 화면에 여러 가지 필터와 스티커 옵션이 있었는데 한국어를 잘하는 유키가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서로 웃기는 표정을 짓고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면서 계속 웃었죠. 내 컷을 찍는 동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마지막 컷을 찍을 때는 모두 함께 점프를 했는데 그 순간이 영상으로도 남는다는 걸 알고 더 신나게 뛰었죠. 사진이 인화되는 동안 우리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사진을 찍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거든요. 유키 말대로 일본 포토부스와는 정말 달랐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와서 놀랐죠. 인화된 사진을 받아들고 우리는 부스 밖에 있는 꾸미기 공간으로 갔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펜과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었죠. 우리는 각자의 사진을 꾸미면서 또 한바탕 웃었어요. 유키는 제 사진에 한글로 사랑해라고 적어줬고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의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사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유키는 한국 길거리 음식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다음에 오면 더 다양한 걸 먹어보자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엄마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어요. 콘서트를 보고 오신 엄마들은 정말 신나 보이셨죠. 엄마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포토부스 이야기부터 길거리 음식 얘기까지 신나게 털어놓았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면서
내일은 더 재미있는 곳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사오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본 젊은 세대는 아예 기성세대와 노선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일본 기성세대가 한국을 더 많이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일본 구구혐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